왜 이러는 걸까요? 제목이 이렇게 달렸는데 요즘 정치권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공방 거칠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또 부부싸움이란 부분만 허위 사실입니까? 여권은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 막말에 책임질 각오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정치 보복과 이념 대립으로 보는 정진석 의원이 청산 대상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정치인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국민들이 알게 해줄 것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얘기를 꺼내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당무 소장님, 죽음에 대해서 왜 죽었느냐를 갖고 다시 또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참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일의 본질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예. 정치 보복이었나 아니었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이런 부분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 어떤 동기를 제공한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뒤섞여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황 소장님 조금 저희가 좀 수정을 하고요. 김성수 시사평론가로 저희가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에는 황 소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쟁점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MB 정권의 행동들이 정치 보복인가, 그것이 사실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들에 허위 사실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사실은 제 생각에서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있었던 것이고 역대급이었죠. 실제로 검찰들이 별의별 먼지털이 수사를 다 했었고 심지어 논두렁 시계에 관련된 언급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기록물들을 봉화까지 가져갔다 하면서 기록물 유출을 했다 이런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벌렸죠.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다 정치 보복에 속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 상황을 갖다 가서 들여다보셨나 봐요. CCTV를 달아서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고인과 고인의 부부 모두를 갖다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왜 보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말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써 기록이 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성수 소장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이제 수사가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여권에서 사실상 여러 번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된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권 근처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보복의 악순환이다. 그러면 적폐는 언제까지가 적폐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냐는 거죠. 9년 전까지만 그 이후로만 수사하는 게 부패에 대해서 적폐냐. 안 그러면 그 14년 전이냐 19년 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설사 지금 현 정권이 과거의 모든 적폐를 조사한다면 자신들이 집권하거나 자신들과 같은 성격의 집권을 했을 때에 정치적 문제까지도 과감하게 조사하면서 성역 없이 한다면 그 부분을 대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보수의 대통령 중에 옛날에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은 뭐 지금 연세도 많고요. 그래서 빼고요. 지금 대통령 두 사람을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요. 자기 양심에 손을 얹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나는 보복심이 없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논란이 되지 않겠죠.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올 만한 이유가 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념에 따라서 볼 수 있다고 하는 환경이 성립돼 있다 이래 봅니다. 수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그럴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럼 이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까지 재수를 한번 해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김경수 의원은 고소할 자격이 없어요. 항상 이 사자의 명예훼손은 유족. 당사자.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자의 명예하고 유족들의 명예거든요. 따라서 이게 권양숙 여사나 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고소권자입니다. 아니면 삼자가 고발을 할 수 없는 안 됩니다. 유족들이 없을 때는 10일 이내에 검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유족이 있기 때문에 유족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고소할지 안 할지가 첫째 쟁점이고 두 번째 고소를 했다. 그러면 이게 좀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사자의 명예훼손은 그냥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틀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진실한 사실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일 때는 이게 가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자의 명예훼손은 거짓일 때만 됩니다. 사실 이게 허위의 사실일 때만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럼 이게 누가 입증하느냐? 그러게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검사가 이게 입증하려면 재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럼 이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게 돌아가신 건지.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말한 그 맥락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족도 수사해봐야 되고 권양숙 여사도. 그럼 이게 사건이 확대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이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수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법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점에서 이게 서로 유감을 표하고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김경수 의원이 이거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제3자예요. 이제에서는. 그러니까 뭐 고발이거나 할 그런 건 안 되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자, 백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니까 사실은 정진석 의원이 어제입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약간 유감 표명을 하면서 뭐 그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서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이 선에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약간 뒤로 빼는 모습이에요. 뒤로 빼는 모습이기도 한데 정진석 의원이 확실히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박원순 의원 저격이 더 맞아요. 저는 맨 마지막에 방점이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보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한 거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MB 블랙리스트부터 뭐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국정원법 위반 관련돼서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장수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할 거면 더 뒤로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정해서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할 거면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다 가고 하지 않을 거면 둘 다 멈추자. 하지 말자죠. 그리고 이게 이슈화되면 사실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집중을 하게 되고 별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법적으로 이슈화되는 거. 아까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화가 되면 서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란 사실인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처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뭔가 또 알아봐야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정진석 의원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별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도 아까 어떤 게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허위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 그러니까 거길 들여다보다 보면
그게 정치 이슈화되고 쟁점화되다 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좀 판단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겁한 거죠. 굉장히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번에 해명문 낸 거에서 그 의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 의도 박원순 시장 저격이에요. 백성문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그 슬그머니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거 갖고 재수사하는 거 원해? 원하지 않잖아. 나도 당신들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실제로 언급을 갖다가 뚜렷하게 한 것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축소시키고 가족들의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당신네들을 갖다 상처 입히려고 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갖고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얘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재수사가 되면 유가족들의 상처만 더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그런 적시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유서를 인용한 것은 이건 진짜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인의 유지도 따르지 않느냐? 더 오히려 그 유가족들과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들은 다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 수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깔려 있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황상조 소장님. 비겁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 수사, 과거의 정권에 대한 수사에서 공정이나 정의가 있었습니까? 언제는요. 항상 그거는 이 정치 보복을 갖다가 이 염두에 깐 부분이겠죠. 어느 정권마다 항상 바뀌고 나면 전 정권에 대해서 청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의 시각에서 그것이 과연 정의롭다라고 볼 사람이 언제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번 정권도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 봐요.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자살과 관련된 언급을 이 경찰 내부의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구체적이 뭔가 하면 아주 그에게 차명 계좌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에게 차명 계좌라는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역 8개월이 이제 선고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말한 부분에서 이 어떤 입증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책임이 물어질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부부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부부 싸움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에게 차명 계좌보다는 좀 더 제가 볼 때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건데 부부 싸움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들 같은 비슷한 것들은 좀 있었죠.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아주 제가 볼 때 이 계산을 한 어떤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 이게 애초에 단서를 제공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내가 하면 항상 이게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다. 이게 문제라 봐요. 제가 보기에 그 MB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수사인 거하고요.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MB 수사하는 거하고요.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다 이게 뭐든지 이게 정치 보복도 법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법치를 내세우면서 그러면 이게 국정원이 잘못된 걸 어떻게 수사 안 하느냐? 다 이게 명분은 맞아요. 그럼 이게 그때도 뇌물 혐의가 나오니까 수사 안 하느냐? 따라서 이게 저는 항상 이게 내가 하면 무조건 이게 그 적폐청산 개혁이고 남이 하면 이게 정치 보복이 이 사고가 저는 잘못됐다 보고요.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게 로마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적과 가장 이게 적과는 다른 게 뭔가 이게 차별한 적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적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럼 이게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전 정권과 이게 다르게 자기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게 뭐 군대, 검찰, 국정원 전부 이게 적폐청산을 왜 만들어서 계속 단죄보다는 남하고 이게 다르게 앞으로 잘하는 이게 저는 진정한 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살짝 시작하면서 몸풀기 주제로 삼았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가네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정치권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앞으로 뜨겁게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 얘기도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리 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전인가요?
벌써 대단합니다. 현직인 남경필 지사 그리고 지금 사실상 도전자라고 통하고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이른바 경기도의 청년 통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백 변호사 네. 일단 이 청년 통장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너무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서 이 마감을 지금 미루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성남시에서 그 경기도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청년 통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3년 동안 특정 뭐 중소기업이건 작은 곳에서라도 계속 이제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간 어떤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3년 동안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내면 3년 넣으면 얼마죠? 360만 원이죠. 360만 원. 원금은 360만 원금이 360만 원이죠. 근데 거기에 도지원금이나 이자 등을 합쳐서 3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청년들 입장에서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면 요즘에 여기서 한 3개월 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나와서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근로자들 입장, 청년 입장에서도 한 곳에서 또 오래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이런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청년 연금은 또 뭡니까 그럼? 그것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제 청년 근로자, 그건 10년입니다. 네, 10년 동안 이제 매월 이제 그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돈을 납입하는 게 10년이군요. 일정하게 또 그 금액을 납부하면 퇴직연금이나 다 포함해서 최대 한 1억 정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것도 원금은 한 4천만 원 채 안 되는데 이것도 많이 지원해 주는 이것도 거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조성해 나가자. 지금 경기도에서 요거를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저격을 한 거죠. 김성호 평론가.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은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지적했던 말은 이 청년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너무나 그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소수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그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비판의 그 워딩이 정책을 정확하게 그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딩을 보면 1,000명 중에 한두 명 뽑아서 5천만 원씩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남경필 지사는 이것을 받아서 청년 통장 이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이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책이고 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간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비슷한 정책을 이전에 오세훈 시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 정책들을 그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청년 통장을 비판한 것이냐 이렇게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가 공격 포인트와 방어 포인트가 좀 어긋나면서 좀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청년 통장이든 청년 연금이든 일단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조금 부면 나중에 목돈으로 지원을 해서 도에서 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퍼주기냐? 아니면 적합한 지원 정책 이걸 갖고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이재명 시장이나 남경필 지사나 바로 이게 그 독인 개긴. 도찐 개찐이 아니고 표준 말하기에 독인 개긴. 그다음에 50보 100보. 저는 이게 둘 다 포퓰리즘 이래 봅니다. 왜 포퓰리즘이냐?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거는요. 둘 다 왜 독인 개긴인지. 저는 이게 한마디로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미래 세대 자산을 현재의 표를 위해서 당겨 쓰는 거. 하석이 그거는 과거 미래 세대 자산을 우리 후손 자산을 미리게 표를 위해서 당겨 쓰는 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이 24살이 되면 3년 성남 거주하면 50만 원 이게 1년에 상품권 줍니다. 그 청년 배당입니다. 그렇죠. 그게 청년의 앞날에 도움이 됩니까? 50만 원 상품권 한 번 받으면 이게 뭐 앞날이나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남경필 지사는 그에 비하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간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돈을 좀 보태주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어주고 그럼 조금은 낫긴 하지만 그래도 또 너무 많이 보태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어디서 옵니까? 세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둘 다 포퓰리즘으로 보고 정말 이런 식의 복지 저는 이게 정말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적 복지가 돼야지 이런 식의 복지는 정말 포퓰리즘이라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그 쟁점이 이겁니다. 청년 배당이라는 것은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걸 조건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사람한테 그 혜택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못 갖고 못 만든 사람들은 또 3년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고정하고 그 계약하거나 3년마다 이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혜택들을 갖다가 마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을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맹점들을 공격할 때 이재명 시장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도 둘 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 소장님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이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책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역근로세 내지는 근로장려세제가 한마디로 미국의 이 저소득층의 재산의 형성을 도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돈을 갖다가 전부 나눠줄 거냐. 똑같이 청년수당이라고 요즘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노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이 낮으니까 정부가 일정하게 보조해주는 의미를 갖다가 이 통장에 이렇게 꼽아주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을 하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한테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먹고 살 형편이 안 된다면 그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노동을 하든 안 하든 구직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한테 전부 다 나눠주는 것이 옳은가. 지금 과연 그렇게 할 예산이 있는가. 이런 부분의 논쟁은 그 나라의 예산과 그다음에 복지의 수준에 따라서 논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본질적인 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언급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둘 다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게 그러니까 바로 깔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질문 좀 드리려는데 이거 소정욱 변호사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공방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 아까 청년 배당이 포함이 되는 3대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붙은 적이 있고 지금 대법원 뭐 제소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3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데 이것도 성남시가 아주 발끈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벌써 몇 번의 이렇게 격돌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확실히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남경필 지사는 최근에 그 아들 문제가 좀 있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정치하고 아들 문제는 별개로 본다면 아마 이게 내년에 보수의 단일 후보나 뭔가 이게 연대를 통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이제 서울시장보다는 경기도지사로 이 정도 관심을 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두 분도 아까 제가 이게 그 내로남불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게 내가 하면 생산적인 복지고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이건 제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성남시는 다 주니까 그게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더 나쁘다 봐요. 그게 보편적 무상복지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재용이 아들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지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에게 자립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골라서 많이 줘야죠. 왜 누구나 똑같이 그걸 나눠주는 무상급식처럼 저는 이게 복지 중에 그거는 더 개념에 안 맞다 봅니다. 이재용 씨 아들도 그 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회 안전망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아들하고 거기다가 혜택을 갖다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죠. 지금 내가 선거 관련 질문인데 역시 또 이 복지 논쟁으로 바로 빠지게 되는군요. 역시 이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만 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이념 갈등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중공연제에 대해서는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광역버스 중공연제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해서 지금 주변 그 지자체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서울시의 누적 적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중공영제가 처음부터 좀 제대로 손을 본 상태에서 다시금 실시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큰 그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난 다음에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공영제 역시도 이것도 치열한 이념 논쟁이 섞여 들어가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